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에 여당은 선대위 본부장 기대까지, 야당에서는 장세동 정도의 호의 무사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당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3지대론의 구심점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이 14조 원 정도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부가 각종 세금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69%로 유지되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조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가계빚이 또 1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1,049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통일부는 즉각 계획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의 해킹 시도가 지난해보다 30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나 기자 등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을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기했던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잠시 뒤에 진행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증원 수요와 구체적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슈퍼 빅텐트 언급 이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내비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잠시 뒤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연에 나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한 것을 두고 김영계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일 새벽 앞서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성공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군 당국 북한의 발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내일부터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하면서 우리 군 당국 또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차 발사 모두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 기간 첫날에 발사했던 점을 미뤄서 이번 3차 발사 역시 내일 새벽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국제해사기구 통보는 6차례였는데 모두 첫날과 셋째 날 사이에 쐈고 절반이 첫날에 발사됐습니다. 다만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날씨가 많이 흐리거나 비까지 올 경우 발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방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1차, 2차 때 첫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좀 보고 있고 또 기상 관계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북한의 3차 발사는 기술 결함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1, 2차 발사와는 달리 성공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는 2단 엔진 이상으로 실패했고 이어진 8월 2차 발사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엔진 관련 문제를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기술진들이 들어온 정황이 있는데 러시아가 엔진 쪽에서 기술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발사의 성공 판단 여부 관계없이 발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합참도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발사 전 사전 경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함 입항은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지만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 차원으로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북러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밖의 군사 프로그램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이 같은 거래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무단 월북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4개월여 만에 내일부터 부분 재개됩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와 최근 특별 견학 프로그램부터 우선 복원하기로 했다면서 국립통일교육원이 내일 정책자문위원과 북한 이탈 주민 등 20명가량이 참가하는 판문점 특별 견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고요. 또 여가와 여행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이용액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대출 조이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전체 가계 빚은 또 불었다고요? 네,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4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75조 6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1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신용 잔액이 1,871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이를 경신한 겁니다. 특히 가계 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잔액 기준 1,049조 1천억 원으로 1분기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매매 관련 가계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올해 1분기 11만 9천 가구, 2분기 15만 5천 가구, 3분기 14만 9천 가구로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과 개별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은행권의 50년 주택담보대출도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카드를 쓰고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빚으로 잡히는데요. 이걸 판매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금리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여행과 여가를 중심으로 되살아나면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커지며 3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한 11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분기보다 5조 5천억 원 줄며 8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계 빚 규모에 한국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3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과거 2020년에서 2021년 분기별 평균 30조 원을 증가했던 시기나 2010년에서 2019년 분기별 평균 20조 원 늘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관리는 부채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GDP 대비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 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도 시차를 둔 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잠시 뒤에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 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규모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기관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2.7%가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물론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 등록 시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엔 가상자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재직 당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산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LH 간부로 근무하면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사업지역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와 함께 인근 주택과 땅을 10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합니다. 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과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에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 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 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전문 연구 용역과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고 공시가격 변동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 들으신 대로요.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일단 동결하기로 한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69%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3분기 가계비 또 14조 원 가량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했죠.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인데 전문가와 함께 좀 진단해 볼까요? 예,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조금씩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네, 정부 계획이었는데 일단 동결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네, 69%가 2020년 기준의 현실화율이었는데 아, 그걸 계속 동결하겠고 예. 24년의 경우에도 역시 69%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아, 예, 그렇군요. 변화를 안 주겠다.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럼 4년간 동결되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 이제 네. 정부 발표를 듣고 왔는데 공시 가격이 뭔지 네. 그리고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게 뭔지 그 네.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접하는 가격은 실거래 가격입니다. 예, 예. 근데 이 공시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연금을 제공한다든가 행정적인 예. 국가의 행정적인 관점에서 공시가를 정해놔야 그것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매년 정하는 가격이 공시가격이고 예.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인데 예. 근데 실거래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공시가랑 안 만날 수가 있겠죠. 계속 오른다면 그럼 오른 그 실거래가보다 이 공시가격이 아직 못 미치니까 예. 이 실거래가에 맞춰서 현실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 현실화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실거래가와 가깝게 공시가격을 정하니까 네, 네. 이 집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계속 높여나가기로 한 게 네. 문정부 때 원래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정부도 그걸 이어가기로 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동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목표는 문재인 정부는 90%까지 올려가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90%까지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공약상에서 80%로 단계적으로 그렇네요. 2040년까지 예.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게 어떤 로드맵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 현실화율을 갑자기 끌어올리면 엄청난 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예. 뭐 경착륙이나 연착륙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시세의 80% 그리고 문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네. 한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로드맵이 각자 다른데 지금 이제는 동결했으니까 69%지만 만약에 80%로 상향했을 때 그 네. 경우랑 비교해서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세부담 차이는 엄청나죠. 어,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동결된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예. 실거래 가격이. 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가격이 변화 없이 보합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현실화율이 만약에 69%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는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현실화율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도 재산세는 부담이 더 되겠죠. 어쨌든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하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여기서 80%까지 올려잡는다. 그러면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부담되니까 2040년까지 80%이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건 한꺼번에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예.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69에서 예를 들어서 종전 계획이 뭐 70%대, 70대 중반, 그
그리고 70대 후반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었는데 네. 그 계획대로 올려잡았다면 세 부담이 집을 보유한 보유세가 더 가중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나요? 일단 전문가들의 제가 오는 길에 네. 소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 또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 부동산 가격이요? 예, 예.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예, 미치니까 예. 양쪽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봐서 제 말씀을 좀 공유해 드린다면 일단은 현 정부의 집값을 어느 정도 수호하겠다, 예. 집값이 안 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하는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기가 부담되듯이 네. 어쨌든 세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을 갖고 있어야 될 유인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집을 팔아야 될 유인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 부담을 어쨌든 종전의 계획보다는 경감시키겠다라는 것은 예.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물론 방금 이 발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표현을 했죠. 최근 23년, 24년 경제가 녹록치 않다. 예. 고물가, 고금리, 또 가계부채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세부담까지 또 가중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 그래서 그런 국민적 부담을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역시 예. 갈리겠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집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뭐 집값을 못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계속 상승 압력을 줌으로써 더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를 더 초래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느냐. 예. 이게 현실화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결과적으로 집을 많이 가진 자가,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큰 반대 의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화율을 높인다고 얘기를 계속했던 게 뭐 지역 간의 부동산 시장들 그 형평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까요? 네, 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 10억입니다. 예. 근데 공시가가 만약에 8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집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8억인데 공시가가 10억인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실거래가 8억짜리 집 사는데 이 집은 10억짜리 집 사는데 오히려 세금을 덜 내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계속- 아파트 내에서도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예. 식으로 현실 그 실거래 가격에 가깝게 공시 가격을 만들어야 형평성에 어긋난 일을 해소할 수 있고 네. 또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이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정책적 목표가 현실화율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집값 안정책 가운데 하나로도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계 빚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제3분기 가계 빚 발표 보니까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근데도 왜 빚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빚이 늘고 있는 그 현상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 전체 가계 신용이 늘고 있지만 약 지금 발표된 것이 가계 신용입니다. 네. 근데 약 1,900조에 달하는 가계 신용 규모인데 거기서 최근 2분기, 3분기의 가계 신용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나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요.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니까 소위 어려운 표현이지만 고금리 디레버리지. 상황에도 지금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현되니까 예. 집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나름 강보합에 가깝게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다던데요? 그 다시 하락한다고 표현해 보기보다는 예. 관망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보고 있나요? 왜냐하면 11월 들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시중금리가. 예. 그래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보합에 가깝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어쨌든 23년 중반 정도부터 집 가격의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반,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반일 겁니다. 네, 그만큼 가격이 보도도 상승한 그렇게 지역도 있고. 헷갈리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평균 가격으로 보면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23년 중반 7월 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평균 가격이 조금 완만하게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서 주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는 움직임이 가미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고 그게 집가격의 상승에 완만한 흐름으로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분기 연속 늘어난 건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시중금리를 좀 전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시중금리 전망할 때 벌써 파월 얘기가 나오고 옐렌 얘기가 나온 만큼 미국 국채금리를 봐야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마도 11월 초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시중금리에 반영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7연속인가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만 해왔잖아요. 근데 시중금리는 10월 말 11월 들어서 오히려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왔거든요. 이게 글로벌 시중금리가 우리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또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정점을 찍고. 그러면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대출을 조이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주요 국제기구들의 경고를 잠깐 요약해 보면요. 예. IMF도 경고했고요. 한 그러니까요. 3-4차례 됐습니다. 예. 그리고 IIF, 국제금융협회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 가계부채 위험하다. 또 OECD도 경고했고요. 월드뱅크, BIS, 각종 금융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3가지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규모가 GDP 대비 너무 많다. 규모가 많다. 2번째는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3번째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환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해석을 해본다면 근데 상환 능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규모를 줄여야 된다. 증가 속도를 좀 둔화시켜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상환 능력을 올려놔야 된다. 상환 능력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분모의 소득을 놓으세요. 가처분 소득, 가구당 가처분 소득, 그리고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인데 매월 이자와 원금을 20만 원씩 상환한다. 그러면 이 채무 상환 비율이 20%가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채무 상환 비율로 봤을 때 분모를 탄탄하게 만들고 분자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소득을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적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공적 일자리 제공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 가지 수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분모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혹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할 기회를 좀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미스매치 현상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의 여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일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소득을 탄탄하게 하는 거죠. 또 분자에 해당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금융정책 이런 것들도 동시에 마련된다면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환 능력 떨어진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2030 세대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크게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체율이 있고요. 그중에 세대별 연체율이 있겠고 아니면 금융기관별 연체율이 있겠고요. 아니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연체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좀 해석해 본다면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정말 역사상 정점을 찍으면서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은 대략 한 0.4% 정도인데 네. 자영업자 연체율은 1.3%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가계부채 규모에서 자영업자가 짊어진 빚 중에 1.5% 가까운 그 빚은 연체하고 있다. 빚을 못 갚고 있다. 이만큼 좀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인데 국제기구에서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전을 찾아서 탈당 임박 관측이 나오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만납니다. 외부 활동이 잦아지면서 총선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야당 의원이 강연을 한다. 어떤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대전 카이스트에서 탈당을 넘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민주당 내 비명계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듣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즉 초당적 연대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남이라 그 자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혁신위가 찾은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당과 교감 아래 한 장관의 활동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구 방문에서도 보셨지만 네. 국민적 기대 또 관심 이런 인지도가 있어서 네. 결국은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면 네. 훨씬 더 큰 비중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당 지도부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세력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비주류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현역 의원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공천 탈락자 등이 나올 경우 그때부터 계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당내에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내 이슈를 제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뭔가 우리 야당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시던데 저도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생 이슈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적지 않게 받고 있는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이 쟁점 현안을 강조하며 이 존재감 부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썼는데 이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민주당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암컷들이 설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른 참석자가 현재 한국 정치를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이 같은 표현을 쓴 건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강욱의 암컷 발언을 보게 되면 여성 비하 또한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민주당 왜 이러십니까?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SNS를 통해 의원직을 잃은 최 전 의원이 자중은커녕 믿기 힘든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여상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도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발언을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에게도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지지자분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년 비하라고 지적받은 현수막 논란에 더해 최 전 의원의 거친 발언까지 연이어 쏟아지면서 이 관련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다며 맹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관 예우와 돈을 받고 후직의 인사검증을 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화국으로 만든 사람이 한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이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어릴 때 운동권을 했다는 것 하나로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입니다. 대전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전 항구능력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한 장관은 여당에서 출마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별히 들은 이야기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맹비난을 이어간 것을 두고는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유흥주점을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자신은 재벌과 사회적 강자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사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를 모두 탄핵하겠다는 거냐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쇠고기, 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비꼬았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은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정상 세 번째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입니다. 근위대 사열로 시작된 영국 왕실의 의전. 존경의 뜻을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박 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백마 6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1.6km 떨어진 버킹엄 궁으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국빈 만찬, 바다 송어의 칠면조 구이 등 여왕이 직접 점검한 메뉴를 곁들여 둘은 3시간 초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The creative attributes of our two countries can be brought together to unlock innovation here and there. 우리 정상 가운데 수교 120년 만에 첫 영국 국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에서 역시 의장대 사열을 했고 여왕과 마차를 타고 궁까지 달렸고 성대한 국빈 만찬에 최고 등급의 바스 대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린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영국 왕실의 품격 있는 의전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청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맞이한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호스가즈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한 뒤 국빈 오만찬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왕실 전통인 흰색 보타이 연미복을 입고 훈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초청했다는 건 영국이 글로벌 무대 협력에서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일주일 뒤인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가르는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재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3파전인데요. 리야드와 부산이 경합하고 로마가 뒤따르는 판세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는 도시가 있으면 최종 유치가 결정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1, 2위 도시가 다시 재투표를 진행합니다. 회원국 정부를 대표해서 투표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변수가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막판 유치전이 한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막꺾마 정신으로 뛰겠다고 다짐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엑스포는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며 부동표의 향방이 승패를 결정할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초반만 해도 사우디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부산이 빠르게 추격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최대 표밭인 유럽과 아프리카 표심을 공략해왔고요. 이달 들어서는 부지런히 파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민간 유치위원장을 맡은 SK 최태원 회장은 유치전을 위해 땅보다 비행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13개 기업이 이동한 거리만 지구 197바퀴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누가 연단에 오를지도 관심인데요. 아껴둔 최종 카드 방탄소년단 BTS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거론됩니다.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사실상 사우디가 선정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과 2034년 피파 월드컵에 이어 2030년 엑스포까지 대규모 국제대회를 연이어 유치하면 독식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어떤 도시가 호명될지 세계가 파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이른바 김숙희의 해킹 시도가 올 들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 얼마나 더 는 겁니까? 네, 경찰은 지난해 발생했던 북한 해킹 조직의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기자 등을 사칭한 전자우편 발송 사건을 계속 추적 수사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49명이었던 전자우편 계정 해킹 피해자가 올해는 1,468명으로 3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외교와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57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411명은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군의 일반인들로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범행 대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수법은 정부 기관이나 기자, 연구소 등을 사칭해 안내문이나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낸 뒤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또 전자우편의 유명 포털 사이트나 정부 기관의 가짜 누리집, 이른바 피싱 사이트에 주소를 적고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해킹도 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가상자산을 노린 해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목적이라는 건데 실제 훔친 전자우편 계정을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해 코인을 훔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바이러스를 유포해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실이 처음 확인됐고 해킹으로 장악한 서버 147대에서 코인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이 확대되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범행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자우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아침 6시 40분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도로에 짐을 꺼내놓고 춤을 추다가 경찰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과거 황 씨와 교제를 한 적은 있지만 합의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손톱과 발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 씨 머리카락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서울 홍대 거리에 있는 방탈출 카페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5시 20분쯤 서울 서교동에 있는 방탈출 카페에서 현금 50여만 원과 드릴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머리가 짧은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품으로 꾸며 유통한 회사 법인과 회사 대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5억 원어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이 가운데 2,800톤, 시가 100억 원어치 칠판에는 무단으로 포스크 상표를 표기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 공항 착륙을 앞둔 비행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범행 당시 잠정적 조현 양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기준 도내 시군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5건에서 일주일 사이 15건이 늘어난 겁니다. 가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날씨는 예년보다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게도 느껴지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5도, 대전 2도, 대구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8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서쪽 지방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추위 속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겨울의 문턱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전국의 감기 가능 지수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에 여당은 선대위 본부장 기대까지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장세동 정도의 호위무사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제3지대론의 구심점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